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불평등 현상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공간 불평등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 이제 지역 격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 이런 이제 지역을 기준으로 한 격차 불평등 현상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따라서 이 사회적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배가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이런 수도권, 비수도권, 뭐 도시, 농촌의 어떤 격차는 지역 간의 격차는 우리나라만이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죠. 뭐 다른 나라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조금 심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례가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대표적인 원인은 뭐냐 이거죠. 그런 공간 불평등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여기 이제 들어갈 말은 성장이죠. 성장. 자, 성장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 쌤이 이거 좋게 하려고 삼각편을 썼는데 이 글자를 지워버렸네. 그러니까 성장 위주의 이제 개발 정책이 일단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이 왜 뜬금없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요거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은 뭐 균형 개발, 뭐 분배 위주의 정책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 개발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60년대 뭐 70년대 이럴 때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했잖아요, 그죠? 했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다지 이렇게 잘 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본이 충분히 있던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이 자본을 제한적인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어떤 그런 투입이 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하고 대도시 위주로 이제 투자를 집중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쪽을 먼저 성장시킨 다음에 다른 지역도 우리 이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자본이 축적이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대부의 나라들이 이제 경제개발 초창기 단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 집중된 지역, 수도권하고 도시니까 대도시니까 자 이런 쪽은 이제 인구가 늘고 경제가 좋아졌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소외를 받았다는 거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균형 개발을 많이 신경 쓰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때 여파가 남아 있어서 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산업 단지가 어디 있는지 가만 생각해 보면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동 쪽에 있는 해안선이죠, 그죠? 남동 벨트, 뭐 포항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포항, 뭐 울산, 부산, 창원, 여수 이렇게 이어지는 그쪽 해안라인 쪽에 우리가 이제 산업 시설들이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과 대도시 외 지역은 인구가 유출되고 경제가 나빠질 수 없다는 거고 우리 이제 수도권에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토박이들 서울이나 뭐 경기 출신들 뭐 있긴 있겠지만 별로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특히 이제 어떤 이 산업화의 수혜를 입지 못한 지역에서 온라인 인구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인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책에 이제 그 그래프가 있어요. 요 그래프인데 실제로 이제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제 격차를 보여주는 그리고 이 도시와 농촌의 어떤 격차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표를 잠깐 보시면 일단 이제 국토 면적은 수도권이 차지하는 면적이 대략 한 11.8%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인구는 절반, 그죠? 이때 당시는 절반이 안 됐는데 지금 기준은 절반이 넘었어요. 인구가. 마찬가지 제조업체도 절반. 그다음에 대학교는 뭐 대략 34%인데 문제는 이제 대학교 숫자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가고자 하는 상당한 이제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 또 대부분 다 수도권에 있다는 거 이게 더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 의료기관도 역시 절반.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절반. 자, 이런 식으로 수도권에 이제 집중을 단적으로 이 표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2016년 자료니까 지금 그럼 더 완화됐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이렇게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우리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좀 지방으로 이전하자라는 게 이제 그 과거에 나와서 혁신도시, 각 지방에 이제 혁신도시를 만들었죠. 물론 이제 세종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수도권 집중을 좀 완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행정수도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했는데 크게 뭐 효과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뭐 공공기관 몇 개 옮긴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많은 인구가 유출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수도권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또 출퇴근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다지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는 좀 적었다. 물론 이제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뭘 보여주냐면 이 도시하고 농촌 가구의 이제 연간 소득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농촌도 뭐 나름 뭐 소득이 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도시의 이 소득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괄호안에 든 숫자가 이게 도시 근로자 소득 대비 농가 소득 비율이니까 대략 한 64%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 가구가 한 100만 원 번다 치면 농촌 가구는 한 64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우리 농촌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이 90%가 넘으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이미 도시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격차가 좀 심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인구가 줄면서 먼저 이제 없어질 동네, 소멸, 인구 소멸 지역,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주로 다 어딥니까? 다 농촌이죠. 수도권하고 먼 농촌이죠. 대체로 영남 쪽이나 이 호남 쪽 이런 쪽이 이제 가장 먼저 없어질 지역에 항상 이제 꼽히곤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럼 이제 문제점. 그럼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거죠. 문제. 자, 이 공간 불평등은 단순히 이제 소득 불평등으로만 역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분야, 뭐 교육이라든가, 자, 문화라든가, 자, 의료, 생활 환경이 전반적인 불평등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럼 이게 결국은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또 이 국민들 간에 이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사회 통합을 역시 이것도 저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들어갈 말은 자, 사회 통합이겠죠, 그죠? 자, 사회 통합을 저해해서 자, 정의로운 사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되고 해결하려고 이제 소위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 노무현 대통령 있을 당시에 각 지방에 혁신도시 만들어서 이제 분산하고자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정책의 일환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으로 혹은 도시로 사람들이 가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인프라를 골고루 이제 좀 발전을 시킨다면 뭐 굳이 수도권으로 갈 이유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은 좀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긴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간 불평등 문제 현상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178을 본 거고요. 자 179를 보고 오늘 수업 문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주제 탐구입니다. 179는 자 주제 탐구고 역시 이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왜 문제일까 이거죠. 왜 문제일까?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이 부모의 소득하고 자, 자녀의 사교육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표예요. 그래서 쭉 보면 부모의 소득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게 내려가면 자, 부모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 사교육비도 늘더라는 거죠. 이 표를 보니까 가구 소득별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니까 뭐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700만 원 이상, 뭐 100만 원 미만에서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가만 생각해 봐요. 내가 한 달에 사교육비를 얼마 쓰지? 아마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 가게에서 가계 소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마 높을 겁니다. 상당히 높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자, 첫 번째 자료는 그걸 보여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료는 이 부모의 소득하고 자녀의 이제 일자리하고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학교나 뭐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알바의 그 아르바이트의 일자리도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가 이제 자기 개발형 일자리라는 게 있고, 자, 또 하나는 이제 생계형 일자리. 여기 지어졌는데 생계형 일자리입니다. 생계형. 그런데 말 느낌에서 딱 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생계형 일자리는 말 그대로 생계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고, 자기 개발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알바를 하면서 자기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경험들을 나누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자기 개발형 일자리의 72.5%는 부모의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 좀 고소득에 속했다 그 이야기고, 반면에 이 생계형 일자리 경험자의 60%는 부모 월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라는 거죠. 뭐 이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뭐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경우라면 굳이 뭐 생계형 일자리를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 개발형 일자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두 자료를 이제 바탕으로 했을 때, 그래서 자료 1과 2를 활용해서 자,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사회 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부모의 소득이 높아서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는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테고 그렇게 되면은 좋은 직업을 가질 테고 그러면 높은 계층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마찬가지 이런 일자리 경험도 이 자기개발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취업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은 직장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했을 때 결국은 예시다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또한 이 상층에 속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자, 이걸 달리 표현하면 결국은 부모의 지위가 부모의 계층이 자녀한테 세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층에 속해 있다면 자녀 또한 하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부모가 상층이라면 자녀 또한 상층에 속한다. 그럼 이거는 결국은 개방적 형식적으로 이제 개방적 계층 구조이지만 결국은 폐쇄적 계층 구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계층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개방적 계층 구조니까 그게 아니고 그 이동이 불가능한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료 1, 2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 자료 3호를 한번 가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역시 이것도 이제 불평등인데 이건 이제 건강 불평등 그러니까 지역과 건강 불평등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 이거 인구 10,000명당 자 1차 진료 의사의 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차 진료는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생각해서 이제 동네 병원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평균 그러니까 도시 농촌을 합친 전국 평균 의사 수가 1차 진료 의사 수가 15.9명인데 반해서 자, 대도시 같은 경우는 25.8명이에요.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소도시 12.8, 그다음에 농어촌 10.7.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의료 시설은 다 큰 도시 위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살고 있으면 수준 높은 어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현상도 이제 이번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생각해 보면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 결국은 뭐 병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병원도 이제 경영을 해서 어떤 이익이 나야지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려면 사람 많은 곳이 좀 유리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우리가 또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 사람들도 이제 삶의 질이 도시와 농촌의 어떤 삶의 질을 따지고 봤을 때,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도시가 삶의 질이 높을 수 있으니까 농촌으로 가고 싶지 않겠죠, 그죠? 이제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자, 대도시의
자, 의료 시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 원인은 이제 선생님 방금 말한 것처럼 결국은 인구가 대도시에 몰려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료 시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웬만한 중소도시나 이 농어촌에 가면 이 산부인과 특히 여러 과목 중에서 이 산부인과가 없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출산을 하려면 대도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자, 2번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번은 자, 자료일과 자료 3의 현상이 심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우리가 지금 불평등 현상을 보면서 계속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결국은 불평등이 심화가 되면 자, 구성원들 간에 뭐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이 갈등이 또 심해지면 결국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뭐 심하면 우리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이 사회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불평등 현상에 대한 사례를 봤지만 이걸 뭐 근본적으로 없애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